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 언어학계가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자신들의 언어가 최고라며 호언장담하던 그 순간, 하버드 출신의 한 학자가 제시한 단 하나의 증거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일본과 독일의 전문가들조차 창백한 얼굴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네바의 거리를 감싸는 아침이었습니다. 국제 언어학 세미나가 열리는 콘퍼런스 홀 앞에 서서 제이든 밀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뉴욕 주립대 언어학 교수로서 이런 국제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든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밀러 교수님, 발표는 준비되셨나요? 행사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이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내심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다나카 교수와 독일의 마이어 교수는 언어학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콘퍼런스 홀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드는 자리에 앉아 첫 번째 발표자인 다나카 교수의 발표를 지켜봤어요. 다나카 교수는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 체계가 어떻게 일본 문화의 깊이를 반영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일본어의 한자와 가나 시스템은 수천 년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이는 일본인의 섬세한 표현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나카 교수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홀을 채웠어요. 그 다음 등장한 마이어 교수 역시 독일어의 체계적인 구조와 그것이 독일의 과학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가 끝나고 청중들의 열띤 박수가 이어졌죠. 제이든의 차례가 다가오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다음은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의 제이든 밀러 교수님의 발표입니다. 주제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문해력 향상 효과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 작은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제이든은 무대로 올라가며 청중들의 의아한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한글. 그건 아시아 어린이용 문자 아닌가요? 앞줄에 앉은 한 학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든은 그 말을 듣고도 담담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미국 시골 출신의 외국인이 한글에 대해 발표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이든이 이 자리에 선 이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든 밀러입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이든의 시선이 다나카 교수와 마이어 교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구심과 어쩌면 약간의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제이든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리셉션 행사장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제이든은 구석에 자리 잡고 와인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오전 발표 후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대부분의 관심은 다나카 교수와 마이어 교수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 혼자 계시네요. 스웨덴에서 온 언어학자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발표 주제가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인가요? 제이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제 고향은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문맹이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와 문자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때 다나카 교수와 마이어 교수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 주변으로 여러 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일본어의 복잡성이야말로 고도의 사고력을 기르는데 필수적입니다. 다나카 교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리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을 자랑하죠.
마이어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독일어 역시 정확한 문법 구조와 체계적인 어휘 체계로 인해 사용자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제이드는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슬며시 끼어들었어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런데 최근 NHK에서 발표한 일본 내 기능적 문맹률 통계는 보셨나요? 또한 독일 교육부의 이민자를 제외한 독일인 모국어 사용자의 문해력 감소 추세 보고서도 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 교수와 마이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자료 진짜인가요? 다나카 교수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제이드는 태블릿을 꺼내 최신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공식 발표된 자료입니다. 문자 체계의 복잡성이 반드시 높은 문해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가 전 국민의 문해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이어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료를 훑어보았죠. 이건 단순한 통계 해석의 차이일 뿐입니다. 독일의 문해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이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자란 미국 시골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능적 문맹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죠. 배우기 쉬운 문자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제게 이론이 아닌 현실입니다. 주변에 모인 다른 학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제이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은 제이든이 보여준 데이터에 관심을 보였어요. 내일 본 발표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제이든은 부드럽게 말했죠.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한국가의 문해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마이어 교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몇 학자들은 진지하게 제이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제이든은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의 발표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의 작은 반격은 시작에 불과했죠. 내일이면 그는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글을 읽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이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학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비치는 콘퍼런스 홀은 전날보다 더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어요. 제이든은 전날 밤 리셉션에서의 작은 충돌 이후 몇몇 학자들이 자신의 발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작은 희망을 느꼈죠. 토론의 첫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의 문해력 문제와 해결책이었습니다. 마이어 교수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해왔습니다. 최근 문해력 통계에 일부 변화가 있다고 해도 이는 주로 이민자 인구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죠. 우리의 교육 체계와 언어 구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마이어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하지만 제이든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토론에 참여해도 될까요? 제이든이 손을 들었어요.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제이든은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이어 교수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제가 어제 보여드린 통계는 독일 태생의 모국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민자 요인을 배제하고도 지난 10년간 기능적 문맹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죠. 마이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습니다. 그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문해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이든은 준비해온 태블릿을 펼쳤죠. 여기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최신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된 전국 조사에서
18세에서 65세 사이의 독일인 중 약 18%가 복잡한 문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홀 안에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온 학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 역시 자국에서 비슷한 문제를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베리만 교수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지적은 매우 타당합니다. 우리 역시 비슷한 추세를 관찰하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문해력 개념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마이어 교수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나카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문해력 문제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지 문자 체계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어처럼 복잡한 문자 체계는 오히려 뇌를 자극해 더 높은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죠. 제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자 체계의 접근성과 학습 용이성이 전 국민의 문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어요. 배우기 쉬운 문자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발표에서 보여드릴 한글의 사례는 이를 명확히 증명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뒤플레시스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밀러 교수,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저도 문자의 접근성이 사회 전체의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발표가 기대되는군요. 이제 홀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던 제이든의 의견이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에서 온 학자들도 관심 어린 눈빛으로 제이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이 마무리될 무렵 제이든은 자신의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오후에 있을 본 발표에서 그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지난 수년간 연구해온 모든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오후 2시 본 발표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이든은 단상 위로 올라가며 심호흡을 했어요. 객석에는 아침 토론에 참석했던 학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중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는 세상을 읽게 하는 문자, 한글입니다. 제이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기원, 창제자, 설계 목적이 모두 명확한 유일한 문자 한글이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로마자, 한자, 아랍 문자 모두 그 정확한 기원과 창제 과정을 추적하기 어렵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제이든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한글 창제 연도인 1446년이 표시되었습니다. 한글은 조선의 세종대왕에 의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창제되었습니다. 당시 한자만을 사용하던 조선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글을 배우기 어려웠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제이든은 잠시 멈추고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마이어 교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제이든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훈민정음 헤레본의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문서는 훈민정음 헤레본으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글자의 형태가 어떻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는지, 소리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프랑스에서 온 뒤플레시스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 언어학적 지식이 있었다는 게 놀랍군요. 그건 정말 과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네요. 제이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글은 500여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선취하고 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시각화했습니다. 문자가 과학이라면 이건 천재의 설계입니다. 이제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심지어 마이어 교수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한글의 가장 혁신적인 특징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음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표음 문자의 정확성과 표의 문자의 시각적 효율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그는 화면에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20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함이 학습을 용이하게 하죠. 제이드는 잠시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그리고 청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복잡한 철자법과 불규칙한 발음 규칙을 가진 영어는 그분께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제가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체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글을 보며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문자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청중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이든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한글이 한국의 문해력 역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이든은 다음 버튼을 눌렀죠. 이제 우리는 문자 체계가 국가와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이든의 마음은 이제 본격적인 증거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해온 데이터들이 이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 앞에 펼쳐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이든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커다란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그래프 왼쪽에는 1950년대 문맹률 약 70%, 오른쪽에는 현재 문맹률 약 1.7%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문맹률 변화 추이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맹률을 가진 국가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이든은 이어서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이번에는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의 기능적 문맹률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영어, 독일어, 일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모두 10% 이상의 기능적 문맹률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은 현저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차이에 홀아는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마이어 교수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고, 다나카 교수는 펜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죠.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한글만의 공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시스템, 정부 정책, 경제 발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하지만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가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제이든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자 사용에 관한 데이터였습니다. 한글의 또 다른 장점은 디지털 시대의 뛰어난 적응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모 조합 방식은 컴퓨터 입력에 매우 효율적이에요. 단 24개의 키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반면 중국어나 일본어는 디지털 입력에 훨씬 복잡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나카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어는 전통적인 미학적 가치와 문화적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효율성만으로 문자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제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입니다. 모든 문자 체계는 그 고유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문자의 민주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게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이든은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80이 넘도록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셨습니다. 복잡한 영어 철자법은 그분께 너무 큰 장벽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약 처방전을 읽지 못해 당황하시던 모습, 길에서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해 길을 잃으시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청중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이든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언어학자가 되었고 세계의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글을 만났죠.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만약 영어가 한글처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문자 체계였다면 제 아버지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든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닌 그의 개인적인 열정과 신념이 담긴 이야기였어요. 한글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문자가 가진 힘입니다. 올바르게 설계된 문자는 그저 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닌 지식의 민주화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제이든은 다시 그래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중석에서는 이제 감탄과 존경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학자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이든의 데이터와 개인적 이야기가 만들어낸 감동이 홀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이든의 발표가 마무리되자 청중들 사이에서 열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질문의 폭풍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은 프랑스의 뒤플레시스 교수였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글의 자모 조합 원리가 매우 흥미롭네요. 이런 체계가 실제 학습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제이든은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네,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문자 체계의 학습 곡선을 보여줍니다. 한글은 평균적으로 한 주에서 2주 정도면 기본 읽기가 가능한 반면 영어는 약 2해, 중국어 간체는 3해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죠. 영국에서 온 톰슨 교수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절 단위 표기가 인지적 처리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제이든이 대답했어요. 최근 신경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음절 단위로 언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개별적으로 표기하면서도 이를 음절 단위로 묶어 표현하기 때문에 뇌의 언어 처리 방식과 매우 잘 일치하죠. 이런 구조는 읽기 학습과 정보 처리 속도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탈리아의 로시 교수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인공지능 언어 처리 측면에서요. 제이든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 주제는 그의 전문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기계 학습에 이상적입니다. 규칙성이 높고 예외가 적어 알고리즘이 패턴을 파악하기 쉽죠. 또한 음소와 음절의 명확한 관계는 음성 인식과 텍스트 변환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어 음성 인식 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스페인, 캐나다에서 온 학자들까지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어요. 제이든은 모든 질문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이어 교수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호기심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밀러 교수님, 한글의 디자인 원칙이 현대 문자 개발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아직 문자가 없는 소수 언어들을 위한 문자 개발에 있어서요. 제이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는 그가 깊이 고민해온 주제였어요. 한글 창제의 핵심 원칙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 원칙은 오늘날 소수 언어 문자 개발에 큰 영감을 줍니다. 문자 체계는 언어학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학습 용이성, 문화적 맥락, 기술적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본 후 이어 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몇몇 소수 민족 언어를 위한 문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글의 철학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문자는 특권층만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달이어야 합니다. 이 말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공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고 세션 시간이 크게 초과되었지만 사회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흥미로운 토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다나카 교수에게서 나왔어요. 그동안 그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글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중서부 출신의 교수님이 왜 하필 한글을 연구하게 되셨는지요? 질문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지만 제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은 K-팝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제 학생 중 한 명이 K-팝 가사를 번역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한글을 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한글의 구조를 알아갈수록 그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배경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제이드는 잠시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가족과 소통하게 해준 달이었습니다. 문맹이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문자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죠. 한글은 그 답을 주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세션이 끝나고 제이드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그에게 다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학술 세미나가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은 드문 일이었죠. 세미나 둘째 날 저녁 공식 일정이 끝난 후 호텔 라운지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학자들의 비공식 대화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중심에는 제이든이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 다양한 국적의 언어학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다나카 교수와 마이어 교수도 이 자리에 함께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전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다나카 교수는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죠. 밀러 교수님, 오늘 발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톰슨 교수가 말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가 그 시대에 이미 그렇게 과학적이었다니 놀랍군요. 제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법을 취했어요. 특히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든 아이디어는 오늘날의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탁월합니다. 다나카 교수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사실, 일본어의 가나도 처음에는 일반 대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와 함께 사용되며 점점 복잡해졌죠. 오늘 밀러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다나카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강조해온 그가 이런 인정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다나카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본은 문자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한자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는 이런 문제에 좀 더 혁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이어 교수도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독일어는 철자와 발음이 비교적 일치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문법과 장문의 복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의 문해력 문제에 관한 밀러 교수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제이드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두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첫날의 적대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변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문자 체계의 발전은 결코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제이든이 말했어요. 모든 문자는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죠. 한글 역시 500년 전 창제된 이후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혹시 일본의 학술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특히 한글의 설계 원리가 일본어 학습 방법론 개선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요. 마이어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론에 한글의 원리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보고 싶어요. 제이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제안은 그의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두 분의 제안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공동 연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문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그것이 제가 한글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프랑스의 뒤플레시스 교수가 와인 잔을 들어올렸어요. 밀러 교수님의 연구와 오늘의 뜻깊은 대화에 건배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자의 우월성을 두고 갈등했던 학자들이 이제는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며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대화는 언어학의 다양한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제이드는 자신의 연구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취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시작이었습니다. 라운지를 나오면서 제이드는 창밖의 제네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세미나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는 마지막 세션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 이미 마음속으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콘퍼런스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미나의 폐회 세션에서 제이드는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어요. 전날의 발표와 그 이후 펼쳐진 열띤 논의가 세미나 주최 측의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제이드는 단상에 올라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객석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 현지 언론사의 카메라도 보였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미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이든이 말을 시작했어요. 지난 이틀간 우리는 언어와 문자, 그리고 문해력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문자가 가진 진정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나타났어요. 그 옆에는 유네스코 세종문해상의 로고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입니다. 그의 업적은 단순한 문자 창제를 넘어 교육과 지식의 민주화라는 혁명적 의미를 갖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세종문해상을 수여하고 있어요. 이는 한글이 가진 철학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이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문해율과 경제 발전, 민주주의 지수 등을 비교한 복합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문자 체계, 공교육, 그리고 사회 발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문자 체계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는 사회 전반의 발전으로 이어지죠. 한국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이드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자
사회적 참여와 민주주의의 기반이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체계는 지식과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어요. 다나카 교수와 마이어 교수도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토론은 제게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언어와 문자는 그 고유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이드는 발표 자료를 닫고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은 한글로 쓰여진 무언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글로 직접 쓴 제 부모님의 이름입니다. 문맹이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언젠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읽고 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제이든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학자로서의 냉정한 분석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감정이었습니다. 한글은 누군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에게도 한글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제 뿌리와 가족을 이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문자가 가진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과거와 연결하고 현재를 이해하게 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죠. 세미나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가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다나카 교수와 마이어 교수도 마지막에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폐회 세션이 끝난 후 여러 국가의 언어학자들이 제이든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공동 연구와 강연 초청을 제안했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유명 대학들에서 한글 연구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콘퍼런스 홀을 나서며 제이든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시골 출신의 겸손한 언어학자로서 시작한 여정은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연구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연구가 문자와 언어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네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이든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제 발표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보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노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비록 난 글을 읽을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단다. 제이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귀국하면 제가 한글을 가르쳐 드릴게요. 80이 넘으셨지만 배우기엔 결코 늦지 않았어요.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니까요.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제이든은 이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어요. 문자의 힘, 언어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식 나눔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제이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글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그의 연구와 열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조물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인류 문해력 향상의 이정표가 되었고 70%가 넘던 문맹률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린 놀라운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익숙해져 그 가치를 잊기도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세계가 인정한 객관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